안녕하세요. 헬스조선 기자 이슬비입니다. 단순히 기운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빠진다면 중증 근무력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중증 근무력증은 신경 근육 전달에 장애가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 자극이 전달되지 않아서 근육을 움직이기 힘든 질환인데요. 오늘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신하영 교수님 모시고 중증 근무력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서 신경근육 질환을 주로 맡아서 진료하고 있는 신하영입니다. 네, 교수님,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게 사실 힘이 빠진다라고 하면 와닿지가 않는데 이거 어떤 질환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증 근무력증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경근육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신경근육 접합부에 이상이 생겨서 그 신경에서 운동신경에서 근육으로 신호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고 그 특징적인 게 증상의 변동이 있습니다. 피로 현상인데 쓰면 쓸수록 그 근육에 힘이 빠지는 게 특징적이고요. 원인으로는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제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자가항체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항체가 아세틸콜린 수용체, 머스크 뭐 이런 특정 신경근육 전달에 중요한 단백질에 결합을 하는 자가항체가 생기고 그 자가항체가 문제가 되면서 그 전달에 문제가 생겨서 힘이 빠지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이 빠진다는 거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힘이 빠지는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눈 쪽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눈꺼풀을 올리는 것도 이제 근육에 힘이 필요한데요. 그 근육의 힘이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의 힘이 빠지니까 눈꺼풀이 처지고요. 눈을 움직이는데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이 움직이는데 근육에 힘이 빠지니까 눈이 잘 안 돌아가고 사시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마비성 사시가 발생이 되면서 사물이 둘러 보이는 겹보임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힘이 빠지다 보면은 팔다리나 목에도 힘이 빠져서 고개를 가눌 수도 없고 팔다리 힘이 약해지고 또 심한 경우는 삼킴이 안 되거나 그리고 숨을 못 쉬게 됩니다. 호흡마비까지 와서 굉장히 생명에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증 근무력증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00명에 한 분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계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로는 한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환자분이 이 병을 앓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눈에서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모든 환자분들이 다 눈에서부터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중증 근무력증의 경과 중에 한 번은 눈 쪽의 증상을 겪습니다. 가장 흔히 먼저 시작하는 증상이 눈 쪽으로 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제가 진료하시는 분들이 다 안과나 이제 눈 쪽 관련해서 진료를 보시다가 이제 중증 근무력증이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원인을 못 찾아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눈보다는 적지만 발음이 좀 안 돼서 발음 장애가 생긴다거나 삼킴 장애가 생기고 또 팔다리 힘이 빠져서 알게 되는 그렇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서 시작하는 안형 중증 근무력증과 그 다른 데에서 시작하는 전신 근무력증이 기전이 좀 차이가 있나요, 교수님? 그 안형과 전신 근무력증을 구분하는 거는 기전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 시작하는 게 눈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눈으로 시작한 환자분들의 한 15% 정도는 계속 눈에만 국한돼서 증상이 남아 있습니다. 80% 넘는 환자분들이 다른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발음이 안 된다던가 입 쪽에, 목이나 입 쪽에 근력 약화 증상이나 아니면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눈에만 국한된 경우를 안형이라고 부르고 눈 이외에 다른 곳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이제 전신형 근무력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호흡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아무래도 생명에 위협이 될 것 같은데 몇 퍼센트 환자가 생명에까지 이제 치명타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중증 근무력증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증 근무력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중증 근무력증 자체로 돌아가시는 경우보다는 중증 근무력증이 생기면서 삼키는 게 안 되니까 그 삼킴 장애 때문에 음식물 같은 것이 폐로 넘어가고 폐로 넘어가면 폐렴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해서
폐렴과 관련된 감염과 뭐 2차적인 폐혈증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면 한 5% 이내의 환자분들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증 근무력증이 좀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떤 진료과를 가야 하나요, 교수님?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이 이게 희귀질환이고 희귀질환이다 보니까 이게 낯설죠, 생소하고요. 그래서 여러 진료를 전전하시다가 이게 진단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진단명을 들으시면 거의 신경과로 오시게 될 거고요. 이제 환자분들께서 처음 증상을 겪게 되시면 눈 쪽에 증상이 많이 생기니까 안과 선생님들을 먼저 많이 찾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중증 근무력증 환자분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중증 근무력증을 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삶이 괴로우시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약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내 몸에 이제 역량이 이제 맞춰지지 못하니까 하고 싶은 일을 줄여가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니까 이제 이 자기가 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라서 이제 그런 약간 외로움까지도 같이 있고 또 근무력증이라는 병이 악화와 완화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언제 내가 나빠질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치료법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새로운 치료법들을 잘 적용을 하고 관리를 잘 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일상생활, 직장생활 다 정상적으로 하시니까요. 진료 잘 받으시고 전문의 선생님과 잘 치료를 이어나가신다면 아마 정상적인 생활을 다 할 수 있으실 테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관계를 잘 형성하셔서 진료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중증 근무력증 질병의 이해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